네, 이어서 3단원 사회변동과 서민문화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민문화 파트 하기 전에 사회변동 얘기까지만 할 건데, 주로 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농업, 그다음에 상공업,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한 뒤에 다음 시간에 문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농업의 변화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조선은 어떻게 변화하며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또 변화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간추려서 농업에 대한 변화를 너무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 전에 있었던 지역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어떠한 특이한 그 농업 기술과 그 다음에 작물의 또 유입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중국에 대한 변화인데요. 중국에서 원래 가장 곡창지대는 이 양쯔강 하류 쪽에 있던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소주 지역인데 항저우 지방이죠. 근데 이 양쯔강 하류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생산량을 갖게 된 게 그 호광숙 그 다음에 천하족이라고 이 호강 지역이 이쪽 지역이 풍년이 들면은 중국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난 곡창지대가 된다.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곡창지대는 쓰촨성 현재 사천성과 이 호강성, 호남성, 호북성 이쪽 지역이 가장 엄청난 그 곡창지대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양쯔강 하류는 분명 아니죠. 양쯔강 유역이긴 한데 양쯔강 중상류 지역, 중류 지역 이쪽이 훨씬 중국에서 곡창지대로 인정을 받더라. 이게 첫 번째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변화 좀 올라가 볼게요. 네, 또 올라가 보시면 이제 조선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조선도 이때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쌀과 면화는 너무나 생산량이 발달해서 상품 작물이 되고 상품 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담배와 그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도 역시 재배가 되면서 이거를 팔려고 상품 작물로 많은 것을 활용하더라.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일본도 역시 개간이 되면서 경지 면적이 늘어나 농업 생산량이 증가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좀 새로운 모습은 이게 사실은 유럽에 의해서 교역을 하면서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새로운 작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황작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품작물 이게 있더라. 구황작물은 말 그대로 쌀과 보리 이러한 먹는 곡식을 대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작물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 세 가지 작물이 가장 대표적인 구황작물이고 이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더라. 감소했더라. 자, 이런 내용이 구황작물로서의 역할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고추와 담배가 있죠. 이것도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원래 났던 원산지가 아니고 이 교육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그러한 작물이더라. 그래서 고추와 담배는 키운 이유가 자기네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팔려고 상품 작물로 많은 역할을 했더라는 거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사실 이게 연관 지어진 건데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면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죽는다. 굶어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인구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 이때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송나라 시대 때 1억이었다가 중국이 1850년대 19세기가 되면은 무려 4억 명까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이 당시에는 정근대 시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정근대 시기에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농업만 증가하면 또 사람들이 죽어요. 식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식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러한 또 역순환이 있긴 한데 이것도 곧 나올 거예요. 예,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의학서적들 또 발전을 하면서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인구는 증가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증가하면은 먹을 게 많이 필요하고
근데 농업이 증가했지만은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그걸 못 따라간다. 인구만큼은. 그래서 또 오히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우가 등장한다. 이런 게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기근입니다. 예. 엄청난 기근이 있더라.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실록에도 네, 기록이 되어 있고 에도 시대에도 되게 대표적인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체크하자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연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근은 이 2년 동안 있었던 경신년 대기근, 경신대기근이 있고요. 일본이나 하면은 덴메이 대기근이 있습니다. 레드막부 때. 그래서 이 덴메이 기근과 경신대기근은 가장 대표적인 조선과 그 다음에 일본에 힘들었던 기근이 있었던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뭐 태반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던 것이 네, 책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만큼 기근이 있었는데 또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또 소빙화 시대라고 해서 추웠대요. 여기가 이때 시대가 연평균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죽는 것도 있지만 추워서 작물이 안 자랐던 여름도 너무 시원하고 겨울은 너무 추웠고 그때 약간 소빙화 시기가 이때와 맞물리던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하튼 간에 인구가 증가하면 이런 기근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 시대 때는 있었다.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상업에 대한 모습인데 상업 볼게요. 네, 상업은 상공업계 있지만 바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인과 바로 도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인과 그 다음에 도시 하나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다 민간에 맡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다 포함해서요.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 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 유통망이 증가한다. 이거는 시장이 엄청나게 끈끈하게 촘촘하게 연결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시에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쓴다? 상품 화폐를 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를 쓴다. 화폐를 쓴다. 그 화폐는 우리나라에는 뭐 상평통보 딱 봐도 동전이죠. 하지만 일본과 그 다음에 청나라 이쪽에서는 은화가 쓰이기도 했다. 이거는 은유통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쓰이기도 하더라. 자연스럽게 그 은을 빼기 위해서 은광 기술을 발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몰래 은광을 캐는 잠체가 성행하기도 하고 중국은 외부에서 엄청난 은이 들어와서 뭐 일조편법 그다음에 지정은제 이런 세금 제도와 함께 연결된다는 거 앞 시간에 이미 배웠으니까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넘어가 보세요. 여기 대상인의 출현과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생님 얘기했죠. 상인과 도시를 엮어보시면 이 단어는 거의 끝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현재 약간 삼성, 현대 같은 재벌들 그러한 모습들이 이 대상인이 약간 그런 걸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인이 등장한다. 예. 그래서 이 대상인 가운데 이 명나라, 청나라, 특히 청나라 시기에 가장 활약했던 상인 그룹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을 산시성에서 활약한 그룹이라고 해서 산시상인. 그 다음에 휘저우 상인, 휘저우에서 활약했던 휘저우 상인. 이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대상인입니다. 대상인. 약간 재벌들, 현재 약간 엄청난 큰 그룹들, 기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휘저우 상인 가운데 너무나 부자여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책에 안 나와서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이름은 호설 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이고요. 암이요. 미음입니다. 그래서 휘저우 상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이제 호설암 이런 사람 대표할 수 있죠. 뭐 상인이면서도 되게 도덕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러한 되게 뭐랄까 추앙받는 그 경제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호설암이라는데 이 휘저우 상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 사람들은 주로 독점 판매를 해요. 장악을 하고요. 각 지방에 회관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약간 이걸 뭐랄까 분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자면 뭐 이마트, 대형마트, 롯데마트 본점은 서울에 있죠. 근데 각 지방에 천안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지방에 있었더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끈끈한 아주 촘촘한 체계적인 이런 유통망을 구축했던 게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대상인이 등장하는데 송상, 한강을 대표로 한 경강상인, 그 다음에 만상, 그 다음에 내상, 동네 이런 상인들도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무역 그 수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그 지점을 둬서 이 사람들도 전국망, 유통망을 장악을 했던 이 사람들이 존재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상들이 발전을 했다는 걸 통해서 대상인 집단이 조선에도 등장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런 사상들은 대부분 독점 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독점 판매한다고 해서 도고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에도 이러한 대상인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성업이 발전했다라는 거 하나 팩트를 알아둘게요. 그 다음에 일본엔 상인을 대표하는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계층인데요. 그 사람들을 조닌이라고 합니다. 조닌. 조닌은 그냥 상인들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인들을 조닌이 사무라이들, 그 윗사람들한테 물건을 많이 댔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판매하는 조닌들이 당시에 도시를 주도하면서 조닌이 만든 문화가, 조닌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조닌의 부의 축적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는 오사카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한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하면 오사카도 있지만 뭐 원래부터 가장 중요한 도시는 교토, 천황이 존재했던, 그 다음에 에도, 도쿄 현재 이런 도시들 세 군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조닌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도시의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의 성장. 상인을 봤으니까 도시가 존재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모이고 시장이 열릴 거고 그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게 하나의 도시가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도시가 큰 도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도시가 있더라. 어디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를 대표하는 중소도시가 바로 시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시진이요. 그래서 이 중소도시 시진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연결된다. 수로로. 배로 연결되니까 무역계, 교역도 빠르고 많아진다라는 것도 알면서 상업이 발전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면 되겠죠. 조선의 시장은 이름하여 장시입니다. 장시. 그 다음에 조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 당연히 한양이에요. 현재 서울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 발달 하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에서는 장시라고 표현하더라. 그 다음에 일본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조카마치라고 하는데, 여기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전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는 오사카, 교토, 에도. 그래서 이 세 군데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상업이 발전했다라는 거 하나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본은 상업이 발전하는데 또 기여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도 막부에 실시한 산킨 고타이 제도가 있는데요. 이 산킨 고타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인질 제도예요. 그래서 에도에 있는 도쿠가와 집안이 각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걱정되니까 그 다이묘들을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에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때 각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그 지방에, 자기가 있던 지방에 물건들을 대기 위해서 매년 운송을 하라고 배달을 시킵니다. 자기 물건을 쓰기 위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달의 물건들이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게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방과 에도 간의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업의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요. 경쟁을 해요. 만약에 에도가 서울이고 선생님이 천안에 있는 다이묘인데 내가 천안의 다이묘로서 서울로 인질로 끌려갈 때 옆에 있는 아산 다이묘나 또 밑에 있는 공주 다이묘보다 더 힘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씁니다. 소비욕이 장난 아닌 거죠. 과시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썼어, 난 이런 거 샀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킨 고타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그 다이묘들한테 돈을 쓰게 만들어요.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 소비욕이 결국에는 또 경제를 발전시키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게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는 오늘 도시의 성장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그다음에 서양 문물이 교류했던 그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누가 지나갔는가.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 많이 배웠었죠. 이런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농업의 발전, 그다음에 상공업의 발전, 그다음에 도시의 발달까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까지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 다음 시간은 이제 문화를 할 거예요. 서민 문화. 그래서 문화는 주로 어떠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가 명나라를 대표했구나. 이런 문화가 청나라를 대표했구나. 이러한 문화가 조선에 있었지. 이런 문화가 에도막부를 대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는 117쪽까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8쪽, 119쪽, 120쪽까지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내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교과서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